제 이름은 박지현, 올해 34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행기가 오후 1시에 도착해. 누구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저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야를 막던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위험한 수술이었죠. 엄마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바빠. 그냥 카카오 택시 불러. 언니 수지는 덧붙였습니다. 왜 항상 미리 계획을 안 세워? 약 기운에 어지러운 채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알았어 라고 답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본 건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이미 제 수술 소식을 2000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누가 절 데리러 왔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제 폰은 단 1시간 만에 부재중 전화 48통으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언니의 결혼식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올해 1월 끝없는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서울대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일하는 긴 근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아픈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누구라도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링거를 꽂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MRI 결과는 뇌수막종. 양성이지만 위치가 나빠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신경외과 교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의 김도연 교수님만이 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회복도 최소 2주는 걸리고 절대 혼자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거짓말이었죠.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수술 전날 밤 가족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술이 3월 15일로 잡혔어.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와줘. 엄마는 단순히 엄지 이모티콘 하나로 답했고 언니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촌 하나가 기도할게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부산대병원 2인실 병실에서 2주를 혼자 버텼습니다. 안쓰러웠는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제 옆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특히 간호사 민서 씨는 제가 마취해서 깨어날 때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못 와요. 그날 민서 씨는 근무가 끝났는데도 제 옆에서 1시간이나 더 있어주며 제가 울 때 그냥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시야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종양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관계도 도려내야 한다. 그 결심이 바로 3월 29일 퇴원날에 보낸 그 한 통의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는 지금 서울 오후 3시예요. 당신이 어디에서 이걸 보고 있는지 몇 시인지 꼭 알려주세요. 언니 수지는 도움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부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돈도 시간도 공항에서 데리러 와 달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건 2년 전 남편이 공동통장을 다 비워 도망쳤을 때였습니다. 월세가 급해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엄마의 대답은 이랬죠. 이제라도 남자 조심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부산에서 가족 단톡방에 수술 이야기를 올렸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달라진 게 없을 거라는 걸.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걸. 하지만 틀렸습니다. 뭔가는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3월 29일 오전 11시 47분. 퇴원 서류를 무릎에 올려둔 채 통증 때문에 손을 떨면서 부산 김해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카톡방을 열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비행기 오후 1시에 서울 도착해. 누가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은 힘들어. 곧바로 답장 표시가 떴습니다. 엄마,
오늘 바빠. 그냥 카카오 택시 타. 언니 수진, 왜 항상 미리 계획을 안 해? 오늘 하루 종일 결혼식 준비로 바빠. 사촌, 미안, 애들 태권도 대회라 못 가. 삼촌, 근무 중이야. 그 단톡방에는 무려 17명의 가족이 있었고 모두 서울에서 공항까지 30분 거리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17가지 다른 방식의 거절뿐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수술 잘 됐어? 몸은 어때? 라는 말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신 언니가 올린 건 웨딩플라워 센터피스 사진이었습니다. 장미랑 국화 중에 어떤 게 나을까? 채팅창은 꽃에 대한 의견으로 폭발했습니다. 제 뇌종양 이야기는 묻혀버렸죠. 저는 그저 알았어 라고 남기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 승무원이 제 손목에 환자 팔찌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울에 가족분이 마중 나오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군가 올 거예요. 그게 사실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며 과거 기억이 스쳤습니다. 새벽 4시에 언니를 신혼여행 보내며 공항까지 태워줬던 날, 엄마 새 아파트에 며칠 밤새며 가구를 조립해줬던 주말,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늦게 돌아왔던 순간들, 저는 늘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을 켰습니다. 쓰일 3개의 새 메시지, 모두 꽃장식, 케이터링 메뉴에 관한 대화뿐이었습니다. 제 상태를 묻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수화물 찾는 곳으로 걸어가던 그때 에스컬레이터 앞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지현. 그는 바로 서울대병원 이사장 이도현 원장님이었습니다. 제 상사의 상사, 병원의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이 직접 저를 데리러 서울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제가 잃어가고 있던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언니에게 건넨 첨보 500만 원. 원래는 제가 5년간 야간 근무와 주말 특근으로 모은 내 집 마련 적금이었죠.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가족이 먼저야? 하지만 그 방향은 늘 언니 쪽으로만 흘렀습니다. 수술 3달 전 언니는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결혼식장 계약금을 지금 안 내면 예약이 취소된대. 오빠 돈은 투자금에 묶여 있고. 망설임 없이 저는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요. 문제는 돈보다 영혼이 바스러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의 모임도 소개팅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통장이 항상 빈다는 걸 설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소아암 병동 아이들도 제 슬픔을 느꼈습니다. 백혈병과 싸우던 7살 민지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맨날 슬퍼 보여요? 누가 마음 아프게 했어요? 죽음을 앞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응, 맞아. 제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매일 날 잊어버려. 수술 전, 제 상사인 간호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간호사, 당신은 우리 병동 최고의 인재예요. 그런데 요즘은 마치 불빛이 점점 꺼져가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 말이 정곡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아이들 자리로 밀려났던 순간들, 무시당한 메시지들, 일방적인 부탁들. 그것들은 작은 죽음들이었죠. 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절정에 달한 순간 엄마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성공한 딸, 수진이 자랑스러운 결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그 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 묻혀 살 수 없다는 것을.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일도 잘하고 결혼 준비도 알뜰하게 하네. 주변 사람들이 댓글로 물었죠. 다른 딸은 뭐 해요? 엄마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지현이는 그냥 병원 다녀. 간호사야. 제가 소아암 병동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최근에 수간호사로 승진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 이야기의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던 순간 공항에서 이도현 원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은 제 마음을 그는 단번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제 안에서는 종양과 상관없는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환자, 7살 민지가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덜덜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얼른 나아요. 선생님은 억지로 웃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도 괜찮다고 느껴요. 죽음을 앞둔 아이가 제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외면한 진실을 민지는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물품 창고 한쪽에 숨어 울고 있었고 간호부장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지현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 가족은 제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만 부르죠. 다음 주에 뇌수술을 받는데 엄마는 오직 언니 결혼식 답례품 얘기만 하세요. 부장님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알아요? 남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이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달라져야 한다고. 가족이 저를 진짜로 보거나 아니면 제가 그들을 보지 않겠다고.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대에 눕는 순간조차 저는 언니의 결혼식 준비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회복이 늦어 도움을 주지 못하면 엄마가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수술 집도이였던 김도연 교수님이 제 불안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지현 씨, 혈압이 오르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혹시 가족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걱정돼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사를 건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본인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겐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4일 동안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명확했습니다. 사랑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퇴원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비행기 오후 1시에 김포 도착해. 누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은 무리야.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오늘 바빠? 카카오 택시 타. 언니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왜 항상 미리 준비를 안 해? 오늘은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 곧이어 고모. 오늘은 토요일이잖니? 사촌. 애들 태권도 대회 있어서 안 돼. 삼촌. 이래야 돼. 그리고 또다시 언니. 지현아. 넌 왜 항상 피해자처럼 구는 거야?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결국 언니는 웨딩 센터피스 사진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국화랑 백합 중에 뭐가 더 나아? 그 순간 채팅방은 폭발했습니다. 장미가 낫다, 국화가 낫다, 색감이 어울린다. 모두가 꽃에는 의견을 보태면서도 제 뇌수술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알았어 라고 적었고 언니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또 삐진 거야? 그만 좀 소극적으로 굴어. 엄마는 덧붙였습니다. 지현아, 다들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때 화면 아래에 3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지우고 1분 넘게 반복되더니 마침내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가족이 아니라 이도현 원장님. 내 메시지 봤어? 간호부장님이 걱정돼서 단톡방 내용을 보내주셨더라. 나 지금 김포공항 B7 게이트에 있어. 택시 타지 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부산에 계셔야 할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진 메시지.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올라왔어. 뇌수술을 받은 사람이 혼자 집에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특히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너 같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시각 가족 단톡방에서는 냅킨 색깔 투표가 한창이었습니다. 30초 만에 17표가 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부산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꼭 누군가가 지현 씨를 잘 돌봐줘야 해요. 퇴원한 날 제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열어보세요.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힌 글씨. 이도현 원장님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48통, 음성 메시지 17개, 문자 103번 비계. 그들이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저를 공항에서 데려갔는지. 가족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원장님이 공항에 계셨던 거야? 언니 수진, 설마 그 이도현? 전국의 병원 몇십 개 운영하는 그분? 고모, 너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야? 엄마, 지현아, 당장 전화해. 수진, 이건 너무 창피해. 우리 결혼식 망치지 마. 모두가 저를 잊지 않은 듯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붙잡은 건 이도현 원장님의 개인 문자였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 회의에 꼭 참석해. 곧 병원에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잘 회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부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현 씨, 원장님이 직접 김포공항까지 데리러 오셨다면서요? 별일 아니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 도지사와의 회의까지 좀 취소하고 왔다던데?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탁자 위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말, 그리고 부장님의 마지막 당부, 지연 씨, 이제 그만 작아져요. 다른 사람들 커 보이게 하려고 본인을 지우는 건 그만해야 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의무원장이 직접 안부 전화를 해왔고 인사팀장이 꽃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제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니 수진도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버트가 그러는데 원장님이 병원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래. 혹시 그 일 때문에 너랑 같이 다니는 거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이사회 승인 대기 중 도장이 크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적힌 직함은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지현아, 우리 딸, 몸은 좀 괜찮니? 엄마가 저를 우리 딸? 이라고 부른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음 주 결혼식 자리 배치를 좀 바꿨단다. 너 이제 메인 테이블에 앉아야지. 가족은 같이 앉아야지. 3년 동안 아이들 테이블에 앉히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메인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그 시각 제 휴대폰은 또다시 부재중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엄마 17통, 언니 15통, 심지어 수년간 연락조차 없던 친척들까지. 음성 메시지에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지현아, 당장 전화해. 도대체 원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이거 창피한 줄 알아? 우리 회사에서 원장님과 사업을 추진 중이야. 절대 실수하지 마.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언니의 약혼남, 로버트가 처음으로 제게 보낸 문자. 지연 씨, 원장님과 꼭 얘기 좀 나눠야겠어요. 제 회사가 그분과 협력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도와야죠. 맞죠?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 엄마가 늘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 한 번도 제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의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열어보세요. 이제는 열었고 모든 게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앞으로 5일. 그때 가족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 뇌수술 소식을 무시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저를 붙잡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권력이라고 믿었지만 진짜 권력이 어떤 건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은 언니 수진의 완벽한 꿈이 실현된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계 200명, 현악 4중주의 연주, 한 상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꽃 장식. 저는 3년 만에 겨우 메인 테이블에 앉게 되었지만 그것조차 가족에 계산된 배려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현아, 원장님은 어디 계셔? 같이 오는 거 아니야? 오늘은 못 오셨어요. 제가 답하자 엄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엄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우리 수진이 참 자랑스러운 딸이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제 곧 로펌 파트너로 승진할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현이도 있죠. 그냥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 뒤 이어진 숨막히는 침묵.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수진이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요.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도 중요하죠. 순간 연 회장은 얼어붙었고 저는 200명의 시선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자리 좀 비켜줄래?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가 여기 앉아야 하거든. 가족은 희생을 아는 법이지. 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6번 테이블 가. 거긴 하객들이랑 +1 앉는 자리야. 수술 후 회복으로 휘청이던 다리가 아니라 분노 때문에 몸이 떨렸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되죠? 조용히 대답하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0명의 눈길이 제 수치스러운 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현 원장님이 턱시도를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이도현 원장님 아니야? 전국병원 재단 대표잖아? 수군거림이 연 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곧장 제게 걸어와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사회 회의가 길어졌어요. 하지만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바꿔가며 달려와 고개 숙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현 씨 때문에 왔습니다. 오직 지현 씨만 위해서요. 그 순간 연 회장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억지 미소로 외쳤습니다. 우리 딸들 정말 자랑스럽죠. 수진이는 대단한 커리어우먼이고 지현이는 그냥 병원에서 조그맣게 일해요. 조그맣게. 제 뇌수술은 사소한 시술로 격화되었고 제 직업은 하찮은 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언니 수진이도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지현이는 착하긴 한데 야망이 없잖아요. 이혼했을 때도 위자료 한 푼 못 받았죠. 싸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약혼자 로버트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와 제가 잘 맞는 거죠. 우리는 둘 다 강한 성격이에요. 반면 지현 씨는 지원 역할에 어울리죠. 지원 역할. 저는 마치 제 인생에서 NPC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현이는 늘 계획성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김포공항에서 퇴원하고도 차를 못 구해 우리한테 의지하려 했잖아요. 그 사소한 수술 하나로 말이야. 그 순간 원장님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직은요? 그러자 언니가 마이크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지현이는 언제나 우리 집안의 짐이었으니까. 엄마는 제 뇌수술조차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실히 제 관심을 원하고 있었죠. 그들은 돈이 곧 힘이라고 착각했지만 진짜 힘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연 회장의 원장님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연 회장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현악 4중주의 연주, 꽃장식은 마치 추석 명절 상차림처럼 지나치게 과시적이었죠. 저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그건 진정한 환영이 아니라 단지 체면을 위한 배치였습니다. 언니 수지는 마치 왕비처럼 드레스를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엄마는 샴페인 잔을 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자랑스럽죠. 똑똑하고 성실하고 이제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곧 이어진 엄마의 말은 제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현이도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일해요. 모두가 큰 꿈을 꾸는 건 아니니까요. 숨 막히는 침묵. 엄마는 사람들을 향해 덧붙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솔직하다는 거예요. 지현이는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죠.
200명의 눈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공적인 처형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이도현 원장님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도현, 서울대병원 의료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박지현 간호사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언니의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3시간 전 이사회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지현 씨가 우리 병원의 최연소 간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연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봉과 복리후생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장님의 시선이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언니의 손이 떨렸고 잔이 대리석 바닥에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원장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따뜻하게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지현 씨는 한 아픈 아이 곁을 17시간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아이 옆에 머물 수 있도록 사비를 모아 기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간호사 일이라고 하신 게 사실은 200명의 간호사를 이끄는 부서장이며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자리입니다. 연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소한 수술 말씀이시죠? 원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건 목숨을 위협하는 뇌종양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꽃장식을 고르는 동안 홀로 싸워냈습니다. 지연 씨는 이런 사실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탁월함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이어졌습니다. 아, 로버트 씨. 당신 회사가 우리 재단과 3년째 협력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진짜 가족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말문이 막혔고 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 결혼식 비용의 30%는 지현 씨가 부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바로 그 사람이요. 연 회장은 술렁이며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이 서로 충격적인 눈빛을 교환했고 하객들 절반은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현아, 몰랐단다. 왜 말하지 않았니? 하지만 언니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이건 내 결혼식이야. 왜 항상 지현이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그 순간 하객들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결혼식 비용을 냈다고? 34살의 최연소 간호부장이라니? 그런데 가족은 수술대 옆에 없었다고? 로버트는 언니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입술 모양으로 저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원장님과의 관계를 숨겼다고? 내게도 말 안 하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뒤집혔습니다. 수술 소식을 무시하던 친척들은 제 옆으로 몰려왔습니다. 지현아, 우리 다음 주에 점심할까? 우리 회사에 자문 좀 해줄래? 공학 얘기 미안했어. 사실 애들 태권도 대회 없었어. 그 순간 원장님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갈까? 네,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연 회장을 나서는 순간 절반의 하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굳어버린 가족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언니의 깨진 샴페인 잔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뇌수술조차 무시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마치 상어떼처럼 제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길은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원장님과 성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군중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그 눈물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체면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현아, 제발 가지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언니 수지는 화려한 드레스를 질질 끌며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진 얼굴로 외쳤습니다. 네가 내 결혼식을 망쳤어. 다 계획한 거지? 난 아무 계획도 하지 않았어. 난 단지 공항에서 데려달라고 했을 뿐이야. 답은 너희가 줬잖아. 그 순간 웨딩 사진사가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언니가 꿈꿨던 동화 같은 결혼식 사진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세상에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회장을 오가던 직원들, 웨이터, 바텐더, 심지어 옷 보관소 직원까지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나가던 서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간호사셨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제 옆에 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당신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그녀를 필요로 했죠. 그녀의 돈, 그녀의 친절, 그리고 그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다룬 것 오늘로 끝입니다. 엄마가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아니요. 저는 또렷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현 서울대병원 간호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 회장은 숨조차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가족은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해지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을 때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7명. 하지만 단 한 명도 부산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섭다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났는지조차 궁금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사교 모임 친구들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내게 1,500만 원을 줬어. 내 집 마련 적금이었지. 한 푼도 갚지 않았어. 하지만 결혼식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땐 또 줬어. 가족이 가족을 돕는다고 했잖아. 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나는 30이 넘도록 아이들 테이블에 앉아야 했어. 이혼녀, 간호사 따위로 소개되며 가족의 우스갯거리가 되었어.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있지. 네가 꽃장식을 고를 때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었어. 네가 날 짐이라고 부를 때 나는 병원 최연소 부장이 되고 있었어. 저는 마이크를 원장님께 넘기고 엄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신은 뇌수술을 받은 딸을 버린 어머니라고.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엄마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지현아, 우리 고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아니요, 엄마. 전혀 필요 없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원장님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진짜 가족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부산병원 간호사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제 곁에 있었고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주었어요. 그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갈 수 없어. 가족은 함께 해야지. 저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해. 원장님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 하지만 넌 20분 거리도 올 수 없었지. 우리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200명의 하객이 갈라지듯 길을 내주었습니다. 절반은 제 손을 잡으며 지지했고 절반은 고개를 돌리며 가족을 경멸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대신 춤춰주기로 했잖아. 저는 멈춰서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부탁해. 엄마는 언제나 다른 사람 역할은 잘하니까. 엄마와 언니는 울부짖었지만 저는 원장님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뇌수술 혼자 버텼다고? 결혼식 돈도 냈대. 그런데도 애 취급을 했다고? 그날 제 진짜 결혼식 같은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지현, 네가 저 문을 나가면 더 이상 이 집안의 딸이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안에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저를 필요로 했을 뿐이죠. 유산에서 빼버릴 거야.
어떤 유산이요? 이미 2번 담보 잡힌 집, 수진이 첫 번째 결혼식에 다 써버린 적금, 다 가지세요. 원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여사님, 따님은 지금 어머니께 감히 주어서는 안 될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때 삼촌이 나섰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내 성공은 곧 우리 집안의 성공이야.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잖니. 가족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땐 어디 계셨죠? 약에 취해 앞도 못 보던 그날 어디 있었냐고요? 결혼식 진행자가 다가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신부 아버지를 대신한 춤 시간이 5분 뒤입니다. 취소하세요. 아니면 엄마랑 수진이 둘이 추라고 하세요. 평생 그렇게 춤췄으니까. 우리가 문으로 향하는 순간 연 회장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최연소 간호부장 억대 연봉이라던데 혼자 뇌수술 버텼다고? 근데 아이들 테이블에 앉혔다고? 그리고 들려온 로버트의 분노 섞인 목소리. 내 동생 때문에 내 인생 최대 계약을 날렸어. 원장님이 문을 열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데렐라, 마차가 기다립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낫죠. 당신은 스스로를 구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이어졌지만 축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날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보석을 버리고 모조품만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저는 화면도 보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어떤 다리는 불타야만 하니까요. 후폭풍은 잔혹하고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이틀 만에 언니의 로펌은 병원재단과의 계약을 이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로버트가 원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했기 때문이죠. 결과는 12개 병원 전체와의 계약 해지, 2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언니는 17통의 전화를 남겼습니다. 네가 일부러 그랬지? 내 인생 망쳤어. 로버트 파트너들이 날 죽일 듯이 봐. 하지만 뇌수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 인생을 모욕한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사회적 지위는 언니의 결혼 생활보다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사교 모임 친구들은 하나둘씩 모임 약속을 취소했고 테니스 동호회의 부인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수군거렸습니다. 엄마의 오랜 친구였던 김 여사는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현아,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줄 몰랐어. 네 엄마는 늘 널 문제아처럼 말했거든. 저는 문제아가 아니에요, 김 여사님. 이제 단지 끝낸 거예요. 확장 가족들은 마치 바퀴벌레처럼 사라졌습니다. 고모는 SNS에 유독성 가족관계에 대한 글을 올리며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척했고 삼촌은 수술에 못 왔던 걸 정식 사과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종이 몇 장이 그 부재를 지워줄 수는 없었죠. 진짜 충격은 로버트의 로펌에서 터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병원 재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와의 계약을 이뤘습니다. 원장님이 세계이사회에 동시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열흘 뒤 언니는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로버트가 날 떠났어. 내가 짐이라고 했어. 결혼한 지 고작 2주도 안 된 때였습니다. 엄마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병원까지 찾아왔지만 보안팀에 의해 돌려보내졌습니다. 네가 네 엄마를 막아? 울부짖는 엄마의 음성이 음성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내가 한 건 단순했어요. 환자 안전을 위해 특정 방문자가 저를 불안하게 한다고 알렸을 뿐이에요. 해석은 병원 측이 했죠. 한편 제 이야기는 간호사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해시태그 하지알 간호사도 존중받아야 한다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이 가족에게 무시당한 경험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현 씨, 간호부 직원 절반이 입양이라도 하고 싶대요. 전 입양 필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가족이 있거든요. 그날 밤 원장님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데이트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서의 회의였죠. 후회는 없나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단 하나 있어요.
아이들 테이블에서 더 일찍 일어나 나왔어야 했다는 것. 6개월 뒤 저는 200명의 의료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친 딸도 짐덩어리도 아닌 서울대병원 최연소 간호부장으로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당연히 요구하면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 노동, 자신을 다 소진하고도 감사를 받지 못하는 그 희생. 연 회장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결혼식장의 조롱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 지-의료연궁 지원 프로젝트 단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은 진짜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30명의 간호사, 23명의 의사, 15명의 의료기사들이 독성 가족에게서 벗어나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도 또 내어줘야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빼앗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말에 강당 곳곳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이해했고 저도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뒤쪽에서 원장님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사나 멘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형제이자 제가 만든 가족이었죠. 그날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설 봤다. 자랑스럽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멀리서 하는 자랑은 쉽거든요. 프로그램은 더 커졌습니다. 상담 지원, 가족에게 착취당한 이들을 위한 재정 설계, 법률 자문까지 매주 누군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아끼던 환자 민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려보낸 그림이 제 사무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박 간호사라고 쓰인 한쪽, 나의 영웅이라고 쓰인 다른 쪽, 어떤 학위보다 값진 그림이었습니다. 언니 수진이 한번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언니가 필요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필요한 건 내 돈이지. 그건 다르잖아. 수지는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조종이 통하지 않으면 늘 화였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저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 모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휴대폰 벨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은 끝났으니까요. 어느 날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지연 씨, 가족이 그립진 않아요? 제가 그리운 건 제가 꿈꿨던 가족이지 실제 가족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병동의 동료들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란 옆에 있어주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으로부터 1년 후 엄마에게서 손편지가 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었어. 널 작게 만든 건 내가 작았기 때문이야. 미안하다. 저는 3일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과 고마워요. 하지만 사과가 지난 상처를 없애주진 않아요. 당신은 지금 결과를 보고 미안한 거예요. 내가 부산병원에 홀로 누워있을 때, 아이들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때, 나를 실패자라 소개했을 때, 그땐 어디 있었나요? 용서는 하겠지만 그건 화해와는 달라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만들었고 그 삶은 충분히 좋아요. 엄마는 다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니가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을 버릴 거야. 나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 단지 내 소회를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을 뿐이야. 그 후 제 가족은 분명해졌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는 원장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부장님, 그리고 제 성취를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는 병동 직원들. 민지와 아이들이 보여준 사랑은 아프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1년 뒤 저는 200명의 의료인 앞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피는 우리를 이어주지만 진짜 가족은 충성심, 존중,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강당을 울린 박수는 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원장님은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서 또 연락이 왔어. 연봉 4억의 혜택까지.
혹시 생각 있나? 저는 소아암 병동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제 자리는 여기예요. 다만 제 가치가 얼마인지는 이제 압니다. 34년 걸렸지만 알게 됐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수술 기념일에 병원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건강해 보인다. 네, 잘 지내요. 수진이, 이제 이혼했어. 언니가 필요할 거야. 엄마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죠. 돌아서는 엄마가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사랑했어. 나만의 방식으로. 네, 알아요. 하지만 그 방식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의 선택한 가족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간호부장 취임 1주년, 자유의 1주년, 제가 제 자신을 선택한 날의 1주년. 민지가 그려온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너의 날이에요. 너의 날? 그게 뭐야? 제가 웃자 민지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선택한 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내 가치는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때 비로소 증명되는 거죠. 아직도 마음속에서 아이들 테이블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찾으세요.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 주지 못한 당신의 자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